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최수정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백창우는 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 직업 특성상 이곳저곳 외근을 다니는 일이 많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늘 바쁘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치의생사로 꽤 오래 일을 했었지만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연달아 출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쉬고 육아에만 전념하며 지내왔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물리며 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닐 만큼 컸습니다. 숨통이 조금 트이자 제 마음속에서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고개를 들더군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제 슬슬 일을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네. 애들도 웬만치 컸고 자기가 맞벌이 해주면 나도 부담이 덜하지.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력서를 넣고 몇 군데 치과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치과에서 나와 그 근방을 걷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익숙한 번호판에 차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어느 개인 카페 앞에 주차된 남편의 차였습니다. 영업을 하느라 이 동네까지 왔구나 싶어 몹시 반가웠습니다. 마침 저도 면접이 일찍 끝났던 터라 커피라도 한 잔 같이 마실까 싶어 카페 쪽으로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카페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은 창가 쪽 테이블에 카페 사장으로 보이는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남편은 테이블 위에 책자 같은 것을 펼쳐두고 있었죠. 아마 영업이나 상담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방해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 들어갈까 아니면 밖에서 기다릴까 망설이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대화를 마치려는지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 여자의 손을 아주 다정하게 꼭 쥐었습니다. 여자 역시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비어있는 반대편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톡톡 치더군요. 마치 연인들끼리 헤어지기 아쉬워서 하는 듯한 스킨십처럼요. 창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지금 내 남편이 저 여자랑 뭘 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진 채 그 자리에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을 열고 나오던 남편은 밖에 서 있는 저와 정면으로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더군요. 여보, 여기 왜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건조하게 되물었습니다. 당신 방금 저 여자랑 뭐 했어? 남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뭐래, 영업했지. 여기 사장님이 이번에 차 뽑는다고 해서 계약 조건 얘기하고 나오는 길인데 너 면접 본다더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참나, 차 계약하는데 손은 왜 잡아? 내가 방금 밖에서 다 봤거든? 당신이 저 여자 손 꼭 쥐고 저 여자가 당신 어깨 치면서 웃는 것까지. 제 입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자 남편은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뭔 소리야. 손을 만지긴 누가 만져.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카달로그 주면서 손끝이 살짝 스친 걸 가지고 잘못 본 거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펄쩍 뛰며 부인하는 태도에 오히려 제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 제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남편은 그런 적 없고 제가 잘못 본 거라며 박박 우겨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잠깐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 소란에 카페 안을 힐끗 보니 유리창 너머로 그 여자가 카운터에 서서 저희 부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하더군요. 무언가 지독하게 찜찜하고 불쾌한 기분이 느껴졌지만 길거리에서 계속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다음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며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고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돌보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영업사원과 고객이겠나요? 제 심증은 남편이 딴짓을 벌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다시 낮의 일을 추궁했습니다. 낮에 그 여자랑 손잡은 거 맞잖아. 나 바보 아니야. 당신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겉옷을 소파에 집어던지며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아, 진짜 그만 좀 해. 아, 너 애 키우면서 집에만 있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 왜 일하러 나간 사람 잡느냐고. 너 혹시 의부증 있어? 아니면 망상증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굽신거리며 영업 뛰는데 왜 사람을 바람 피우는 놈 취급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저를 의부증이나 망상증 걸린 여자로 몰아가더군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며 남편이 저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악을 쓰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너무나 완강하게 자신이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따져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명백한 물증은 없고 제 눈으로 본 정황뿐이니까요. 시간이 며칠 지나자 저 역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육아에 지쳐서 내가 예민해진 걸 수도 있어. 영업하다 보면 살갑게 굴어야 할 때도 있고 카탈로그 전해주는 건데 창밖에서 봐서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지. 그렇게 어떻게든 제 자신을 합리화하며 애써 찜찜함을 덮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다행히 제가 면접을 보았던 치과 중 한 곳에 합격을 하여 출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치과는 그 카페와 가까웠던 치과였죠.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출퇴근을 할 때 혹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나가며 그 카페 앞을 자주 지나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카페 안쪽을 힐끗거리며 살피게 되었죠. 며칠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그 카페 여사장도 남편이 있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도 있는 여자더군요. 아이가 카페 카운터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고 여사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모습도 목격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저는 치과 식구들에게 커피를 돌리기 위해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커피는 핑계고 그 여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어서 오세요. 여자는 아주 밝고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치과 유니폼을 입고 음료 5잔을 주문하자 그녀는 부침성 있게 말을 건네며 싹싹하게 응대했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치과에서 일하시나 봐요. 아, 네.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싹싹하고 친절하더군요. 그 평범하고 수더분한 모습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내 착각이었나 보다. 그냥 평범하고 수더분한 사람 같은데 내가 오해해서 괜한 남편만 들들 볶았구나 라고요. 하지만 그 어리석은 안도감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소파 옆 협탁에 올려져 있던 남편의 핸드폰 화면에 카카오톡 팝업 알림이 작게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시선을 돌렸던 저는 화면에 뜬 그 한 줄의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와이프 오늘 다녀갔어. 보낸 사람의 이름은 고객 이현영 사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오늘 다녀갔다니. 제가 오늘 치과 식구들의 커피를 사러 그 카페에 갔던 일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영업사원과 고객의 사이라면 이런 카톡을 보낼 리가 없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듯 빼앗아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의 폰을 왜 건드려? 남편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방금 그 카톡 뭐야? 이현영? 그 카페 여자지? 나 다녀간 걸 왜 당신한테 보고해? 당장 내놔. 그 핸드폰 보여줘. 남편은 핸드폰을 등 뒤로 숨기며 또다시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아, 왜 이러냐, 진짜. 아, 무슨 카톡. 그냥 이거 내 직장 동료야.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이름도 봤는데. 아니라니까. 아, 넌 왜 매사에 사람을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 그러니까 보여주라고. 싫어. 기분 나빠. 너 진짜 병원 가봐야겠다. 빨리 내놔. 제가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남편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의심받기 싫으면 보여주면 되잖아. 당장 잠금 풀어. 이거 놔. 진짜 미쳤냐? 거실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거칠어지자 안방에서 자고 있던 둘째 아이가 깜짝 놀라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저는 일단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틈을 타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놓고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울면서 보채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 저 인간 바람 피는 거 맞구나. 내 착각 아니구나.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여자도 모른 채 했지만 저를 분명 알아봤던 겁니다. 직감은 100% 확신으로 변했지만 남편은 철저하게 핸드폰을 숨기며 저보고 계속 병원 가보라는 소리만 하더군요. 증거가 없어서 팔짝 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든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새벽 2시 남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안방에 울려 퍼질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을 조심히 꺼냈죠. 거실로 나와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역시나 비밀번호가 걸려있더군요. 평소 남편이 쓰던 비밀번호, 아이들의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남편의 차 번호까지 제가 아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반복해서 뜰 뿐이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화면이 잠시 잠겼고 저는 초조한 마음에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비번이 뭘까 고민하는데 그 순간 거기서 뭐해?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갑고 낮은 목소리에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자다 깬 남편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남편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자신의 핸드폰으로 향했죠. 그거 내 폰 아니야? 남편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서 핸드폰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 진짜 너 미쳤냐고. 아, 내 핸드폰 몰래 훔쳐보고 있어?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너 진짜 의부증 맞구나. 그럼 보여주면 되잖아. 아, 소름 돋아, 정말. 남편은 혀를 차며 안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고 문을 쾅 닫는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무력감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도저히 이 무거운 마음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친정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카페에서 본 장면, 수상한 카카오톡, 그리고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남편의 태도까지 전부 털어놓았죠. 동생은 제 말을 듣더니 자기 일처럼 분노했습니다. 형부, 그거 100% 바람이야. 원래 바람 피우는 인간들이 더 썩내고 난리치면서 사람 가스라이팅 한다더라고. 증거를 잡아야 돼. 언니 혼자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뒤를 밟자. 동생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 무렵 전화를 걸어와 오늘 거래처 직원 부친상이 있어서 장례식장 좀 들렸다 갈게. 늦을 테니까 먼저 자. 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직감이 왔습니다. 저는 당장 동생에게 연락했고 동생은 자신의 차를 끌고 남편의 회사 근처로 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멀찍이 차를 대고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내 남편의 차가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왔고 동생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남편의 차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차가 향한 곳은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 쪽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인 어느 조용한 주택가 골목으로 가더군요. 장례식장에 간다더니 왜 이런 주택가로 오지? 그 여자 집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남편의 차가 한 빌라 앞에 정차했고 남편은 시동을 켜둔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저 빌라에서 그 카페 여자 이현영이 걸어 나올 것이라고요.
저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차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 백창호! 제가 남편의 차 운전석 창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이 놀라서 나오더라고요. 네가 여기 웬일이야? 너야말로 장례식장이야 여기가? 그 순간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였던 거죠. 그 동료는 황당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재수씨,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동료의 말에 따르면 차가 고장난 그를 장례식장까지 태워가기 위해 남편이 집 앞까지 픽업을 하러 와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오해와 의심에 사로잡혀 남편의 회사 동료 앞에서 추태를 부린 것 같았죠. 남편은 저와 제 여동생을 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와, 진짜 가지가지한다. 처제까지 끌어들여서 내 뒤를 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봐. 남편은 으름장을 놓고 그 동료와 떠났습니다. 분명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집에 온 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야, 최수정. 너 내일 당장 정신과 예약해. 너 진심으로 병원 가봐야 돼. 어떻게 나를 미행해?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아니, 그게 아니고. 와, 진짜 나 너랑 못 살겠다. 쪽팔려서 미치겠어 아주. 저는 울부짖으며 맞섰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다고 치자. 내가 의부증이며 나 안심하게 그 핸드폰 한 번만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떳떳하면 왜 못 보여줘? 핸드폰만 확인하게 해주면 더 이상 안 이런다고. 저는 악에 받쳐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밀쳐냈고 남편과 저는 핸드폰을 차지하기 위해 거실에서 옥신각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발을 헛디디며 거실 탁자 모서리에 세게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아! 남편 팔에는 제법 큰 멍이 들고 까졌는지 피까지 맺혔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탁자 위의 물건들을 신경질적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나 너한테 진짜 질렸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밑바닥일 수가 있냐. 나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 테니까 나 찾지 마. 네 면상 보기도 싫어. 연락도 하지 마. 씨.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게 어딨어. 오해면 풀고 가야지 어딜 가. 하지만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차갑게 쳐다보더니 팔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방에 옷가지를 몇 개 대충 쑤셔놓고는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에 내가 정말 망상증에 걸려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자기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게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틀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며칠간의 불면증으로 인해 몸살이 심하게 났고 결국 치과에 하루 결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만 겨우 어린이집에 보낸 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약기운에 취해 비몽사몽 잠에 들락말락하던 오후 거실 쪽에서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뭐지 싶어 숨을 죽이고 살짝 방문을 열어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곧장 거실 소파 테이블 위로 향했습니다. 그 위에는 저희 첫째 아이가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들을 때 사용하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태블릿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켜고 아주 다급한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 하는 거예요. 저는 방문을 활짝 열고 나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해? 제 목소리에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태블릿을 소파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너 출근 안 했어? 집에 왜 있어? 식은땀까지 흘리며 기겁하는 남편의 태도는 누가 봐도 무언가를 들킨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연차냈어. 근데 낮에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애 태블릿은 왜 건드려?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다급하게 둘러댔습니다. 알람 같은 게 와서 뭔가 해서 속옷 가지러 온 거야. 그러더니 안방으로 쫓기듯 들어가 서랍장에서 속옷 몇 장을 대충 주워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소파 위에 놓인 태블릿을 챙겨들고 현관으로 향하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속옷 가지러 왔다면서 태블릿은 왜 가져가? 아, 이거 원래 내 거잖아. 나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좀 써야 할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태블릿은 남편이 쓰다 구형이 되자 아이 영어 교육용으로 던져준 것이었고 남편은 새 태블릿이 있어요. 게다가 업무용으로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 안 쓴 지 꽤 됐잖아. 오늘 오후에 수민이 하원하면 영어 프로그램 들어야 해. 진도 밀리면 안 되니까 놓고 가. 제가 단호하게 태블릿을 빼앗으려 하자 남편이 결국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어락이 닫히고 거실에는 저와 그 태블릿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데 서늘한 직감이 들더라고요.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며 도망치듯 집을 나갔던 남편이 하필 제가 없는 평일 낮 시간에 몰래 들어와 태블릿부터 보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의 화면을 켰습니다. 이것저것 막 뒤져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발견했죠. 남편이 지우고 싶어 안 달랐던 그 판도라의 상자를요. 이 기기는 원래 남편이 쓰던 것이었고 남편의 주 계정이 여전히 연동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기화된 클라우드 앱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남편 놈도 그게 생각나서 집에 온 것 같았죠. 그렇게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신 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왜냐면 그곳에는 남편과 그 카페 여사장, 이현영이 호텔 가운을 입고 침대 위에서 뒹구는 사진이나 서로의 알몸 사진 등이 가감없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온갖 짓을 다 하며 찍어둔 동영상까지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인간이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역시 내 착각이 아니었어.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저를 망상증 환자,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소리를 지르던 남편의 뻔뻔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아지더군요. 저는 곧바로 제 핸드폰과 외장하드를 가져와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묻거나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 카페 여주인 이현영과 남편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치과 식구들의 커피를 사러 갔던 날 혹시 몰라 카운터에서 챙겨두었던 카페 명함이 그녀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죠. 며칠 뒤 상간소송 소장이 이현영의 카페와 자택으로 날아갔을 무렵이었습니다. 집 나간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펄펄 뛰며 악을 썼습니다. 야, 최수정, 너 미쳤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왜 애몽 고객한테 상간소송을 걸어? 너 증거도 없이 이런 짓 하면 무고죄로 욕고소 당하는 거 몰라? 당장 취하해.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던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픽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무고죄? 증거가 없긴 왜 없어. 아주 차고 넘치게 많던데. 뭔 소리야. 네가 무슨 증거가 있어? 네가 줬잖아 증거. 내가 줬다니? 아이패드. 당신이 그날 낮에 헐레벌떡 들어와서 지우려다 실패한 그 태블릿 말이야. 클라우드 연동 켜져 있더라. 당신이랑 이현영 호텔 침대에서 아주 재밌게 놀았더만. 수화기 너머로 거짓말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남편의 얼굴은 안 봐도 훤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던진 상간소송의 파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게 흘러갔습니다. 소장이 이현영의 집으로 송달되면서 당연하게도 이현영의 남편 역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이현영의 남편은 제 남편이 근무하는 자동차 영업소로 쳐들어갔더군요. 대낮에 영업소에서 이현영의 남편은 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벌였다고 했죠.
동료들과 고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편은 얼굴이 터지도록 얻어맞았고 그 난투극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끝이 났습니다. 제게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치던 남편은 직장에서 제대로 개망신 당한 거죠.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그들의 불륜을 더욱 추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팔러 갔다가 우연히 눈이 맞았다고 했었지만 그조차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사이였습니다. 기혼자들끼리 익명으로 만나 잠자리를 갖는 아주 저급한 채팅방에서 만났던 거더라고요. 영업소에서 난 난리 때문에 이현영은 동네에 상간녀라는 소문이 쫙 퍼져서 카페문에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를 써붙인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상 제가 남편놈과 혼인관계를 더 유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각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클라우드에 저장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들 덕분에 소송은 아주 빠르고 완벽하게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추악한 짓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 이현영 모두로부터 두둑한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분할에서도 정당하게 제 몫을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친정집 근처에 깨끗하고 아담한 아파트를 얻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치과 일도 열심히 하며 워킹맘으로서 바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가끔 그날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무리 심증이 뚜렷해도 증거를 찾지 못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그 막막했던 시간들. 그리고 저를 의부증 환자로 망상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내뱉던 그 인간의 뻔뻔함. 그 모든 것들이 치가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멍청한 남편이 스스로 제 손에 증거를 쥐어준 그 우연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이제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싱글맘이지만 저는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엄마로서 꿋꿋하고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후반의 나이로 한 중견기업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하루하루 치열하고도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는 손혜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 인생에는 참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팠던 것은 과거 한 번의 결혼과 이혼이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 헤어지는 데에는 저마다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이혼 사유는 너무나도 명백한 남편의 지저분한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저는 최대한 이성을 잃지 않고 조용히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와 인과응보는 분명히 존재하더군요. 제가 굳이 제 손에 피를 묻히며 복수하지 않아도 타인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얄팍한 탐욕의 발목이 잡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갔으니까요. 지금부터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이야기들을 담담히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작지만 탄탄한 한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연봉과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조건이 훌륭했기에 여러 곳의 합격 통보 중에서도 주저없이 선택한 곳이었죠.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부서에 배치되어 정신없이 업무에 적응해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유독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기획실 차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름은 박성민이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커피와 밥을 자주 사주며 호의를 베푸는 다정하고 젠틀한 상사였죠. 하지만 유독 제 앞을 서성이거나 저에게 사적으로 말을 거는 횟수가 잦았어요. 여자로서 그런 호감을 모를 리 없었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다정한 그에게 저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며 홀로 사무실에 남아 회의 자료를 만들고 있던 제게 차장님은 따뜻한 도시락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미 퇴근한 줄 알았던 그가 개인적인 약속까지 취소해가며 저를 위해 다시 회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점심시간조차 교묘히 피하며 1년여간 아주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차장님은 나이에 비해 굉장히 승진이 빠른 편이었는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저렇게 승진이 빠를까 싶어 그의 능력을 진심으로 존경했죠. 그렇게 연애 1년 차에 접어들며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친의 본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는 예비 시아버지는 다름 아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셨기 때문이죠. 남친은 1년 동안 자신이 대표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저를 만나왔던 것입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똑부러지게 일하는 직원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며 남친에게 진작부터 손혜진 씨 같은 직원을 며느리로 데려오면 딱 좋겠다고 성하셨대요. 그러면서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죠. 양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축복 속에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청첩장을 돌릴 때 차장님이 대표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에 전 직원들이 모두 놀랐지만 또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저는 회사에 남아 제 경력을 계속 쌓아갔습니다. 회사 대표의 며느리기도 했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남들과 똑같이 치열하게 야근하고 일하며 과장 승진까지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 모두 제가 회사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원하셨기에 2세 계획은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게 되었어요. 한창 일하는 재미와 승진 욕심에 빠져있던 제게 임신과 출산은 조금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다행히 남편이나 시부모님 역시 제 뜻에 흔쾌히 동의해 주셨거든요. 그러던 중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예정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회사의 대표직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대표라는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거듭 강조하셨고 남편 역시 자신만만한 태도로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대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대규모 신입사원 공채가 진행되어 총 12명의 신입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다들 좋은 스펙과 열정으로 뭉친 인재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화려한 외모로 남직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최진아라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진아 씨는 외모가 일반인 같지 않고 몹시 화려하고 예쁜 편이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스펙도 정말 좋더라고요. 스펙만 보자면 저희 회사 말고 더 좋은 회사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이었죠. 출신 학교도 좋은 곳이고 영어 점수도 높았고요. 예쁜 외모에 좋은 스펙까지. 최진아 씨는 신입사원 중 가장 많은 관심을 얻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여직원이 평온하고 완벽했던 저의 결혼 생활과 회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말이죠. 남편은 원래 항상 저와 함께 퇴근을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따로 퇴근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늦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서 옷도 벗지 않은 채 쓰러져 자는 일이 반복되었죠.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을 해도 받지 않거나 바빴다며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였고요. 게다가 저에 대해서도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면 그맘때부터 신경질이 잦아지고 집에 오면 늘 화가 난 것처럼 말을 안 한다던가 다른데 정신이 팔린 것 같았죠.
남편에게 대화를 하자고 해도 거부하고요. 그런 행동 때문에 점차 스트레스를 받아가던 중 회사 내에서 남편과 그 신임 여직원 최진아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이 유독 최진아에게만 따로 밥을 사주고 개인적인 업무 지시를 핑계 삼아 붙어 다니며 최진아 역시 사장실을 마치 제 안방 드나들듯 수시로 들락거린다는 이야기였죠. 마치 제가 입사한 초반에 남편이 제 주변을 서성이고 관심을 보인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명색이 대표의 아내이기에 제 앞에서는 다들 쉬쉬했지만 어쨌든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제 귀에 그 소문이 안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여보, 요즘 회사에 최진아 씨랑 당신이랑 안 좋은 소문 도는 거 알아? 당신 사장이고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입에 오르내리는 건 안 좋잖아. 남들 오해 사지 않게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명령해? 명령이라니, 내 말이 명령처럼 들렸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한테. 그리고 무슨 불미스러운 일, 무슨 오해. 내가 회사 대표로서 신입 직원 챙기고 소통하는 것뿐인데 누가 뭐라고 한단 말이야. 누가 그러던데. 이름 대봐. 적반하장으로 화를 발끈 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불같은 태도에 일단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든 말든 조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고 회사에서는 아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았죠. 그맘때 남편의 태도는 제가 알든 말든 아니 차라리 알았으면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안 하지만 은근하게 이혼을 원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어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소문일 뿐이다 애써 모른 채 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제가 우려하던 일은 가장 뻔뻔하고 비참한 형태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밥을 먹기 위해 그의 사장실로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비서조차 퇴근하고 없는 고요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안에서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남편과 최진아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껴안듯 안고 있는데 눈앞에서 목격하니 그제야 확실해지더라고요. 아, 소문이 아니었구나. 내가 애써 모른 채 하려 했지만 진짜 바람 피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보고도 놀라지도 심지어 대수롭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오히려 방해를 받아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제게 이 시간에 여기 왜 있냐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바람피는 것을 아내에게 들켰는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적반하장 남편의 태도라니. 게다가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저를 비웃는 상간녀 최진아.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손발이 덜덜 떨려 운전조차 할 수 없었던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와 짐승처럼 오열했죠. 그날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곧바로 옷부터 갈아입더라고요. 저는 따라가서 따졌죠. 도대체 언제부터야? 그런데 남편은 변명도 없이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입사했을 때부터 최진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 나 이제 최진아랑 같이 살고 싶어. 그만 이혼하자. 남편은 무슨 부품을 갈아 끼우는 듯 혹은 더 마음에 드는 가전제품으로 바꾸는 것 마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명색이 와이프인데 제가 어떤 기분일지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 그 기만적인 태도에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부품 취급하느냐. 나는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라는 오기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이혼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박성민과 상간녀 최진아의 애정행각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졌어요. 심지어 회사 내에서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까지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말만 안 한다 뿐이지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사이가 된 것이죠. 게다가 최진아는 남편을 등에 업고 뻔뻔하게 행동했습니다. 최진아는 일도 정말 못했고 성실하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진아의 불륜 상대가 회사 사장이다 보니 다른 직원들도 속으로는 욕할지언정 겉으로는 좋게 좋게 잘 대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 와중에 노골적으로 최진아와 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외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진아도 더더욱 아나무인으로 굴며 회사 분위기를 흐렸고요. 그들의 뻔뻔한 작태를 매일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제 속은 그야말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밤에는 분노와 억울함에 심장이 뛰어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남편은 저에게 이혼과 회사 사직을 동시에 요구했지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해주겠나요? 저는 오기로 버텼습니다. 그 어떤 것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몸과 마음이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제 쪽이었습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른 저는 회사에 며칠간의 연차를 내고 친정으로 도망치듯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친정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독하게 참아왔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며 남편의 외도와 회사에서의 비참한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복수하겠다고 네 귀한 인생과 몸을 축내는 건 미련한 짓이야. 당장 이혼하고 그냥 네 인생을 살아라. 너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깟 인간들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러고 살지 마라. 엄마의 말씀대로 그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버티는 것은 결국 제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짓 같더군요. 그렇게 그냥 끝내겠다고 마음을 먹은 저는 눈물을 닦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놀라시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님은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셨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두 분께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고 특히 아버님의 건강이 별로 좋지 못했기에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성격 차이라고 둘러대려 했죠. 하지만 평생 회사를 경영하시며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신 아버님의 끈질긴 추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아, 네가 성격 차이 같은 가벼운 이유로 이혼을 입에 올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가장 잘 안다. 성민이 그놈이 무슨 사고라도 쳤니? 바른 대로 말해보거라. 시아버지의 무거운 목소리에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외도 사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신임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사장실에서 부적절한 행각까지 벌였다는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 사실을 제 입으로 말한다는 게 너무 참담했지만 진실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 덤덤하고도 슬픈 고백을 묵묵히 들으신 시부모님은 모두 놀라셨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알겠다.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일단 돌아가 쉬어라 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댁을 나온 저는 곧바로 회사 인사과에 미리 써두었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끝내겠다 생각하니 차라리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에도 시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진아, 너 사직서 냈다며? 네. 내가 인사과에 지시해서 네 사표 수리는 일단 보류해두었다. 이혼 진행도 잠시만 미루고 며칠만 회사에 더 출근해다오.
내가 알아볼 것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고. 영문을 모를 지시였지만 평소 아버님을 깊이 존경하고 따랐던 저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 사직을 잠시 미루고 며칠 더 출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의 시간 동안 저는 상간녀 최진아로부터 노골적이고 조롱 섞인 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마주친 최진아는 손을 씻으며 거울 너머로 저를 흘겨보고는 뻔뻔하게 이죽거리더군요. 과장님, 곧 그만두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언제 나가세요? 자리가 빨리 비워져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편하게 앉죠. 이미 정리 끝났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솔직히 좀 추해 보여요. 뻔뻔하게 아나무인 태도로 나오는데 기가 막혀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쓰레기를 보듯 그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본 뒤 아무 말 없이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곧 회사에 불어닥칠 엄청난 후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를 사장실로 호출했고 이혼하기로 했는데 회사는 왜 아직도 안 나갔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사장실 문이 열리더니 아버님이 분노한 채 들이닥치셨습니다. 아버님의 곁에는 회사 인사부장님이 대동하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등장에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시아버님은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을 향해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 회사가 네 놀이터인 줄 알아? 이러려고 너한테 회사 넘기고 물러난 줄 아냐고! 시아버님은 제가 남편의 불륜을 고백한 직후 곧바로 인사부장님에게 지시하여 상간녀 최진아의 뒷조사를 해보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최진아가 우리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 제출했던 모든 이력서와 스펙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진아는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제출된 이력서에는 서울권 4년제 대학 학사 편입으로 학력이 위조되어 있었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과 고득점의 어학 성적표까지 모두 전문 브로커를 통해 아주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문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의 지시를 받은 인사부장님이 최진아를 사장실로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아를 향한 유창한 영어로 업무 관련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진아의 스펙으로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정작 최진아는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채 눈알만 굴리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남편한테 도와달라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남편도 아버님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력서와 공인 성적표까지 위조하여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즉각적인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중범죄였습니다. 아버님이 그 앞에서 불호령을 내리셨죠. 최진아 씨, 당신 무슨 사기꾼이야? 이거 사무소 위조야! 알고 이런 짓 저지른 거야? 회장님, 그게 아니라... 당신 당장 경찰에 사무소 위조야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거야. 그런 줄 알아! 공포에 휩싸인 최진아는 제 남편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떡해. 회장님 좀 말려봐. 오빠가 괜찮다고 책임진다고 했잖아. 아이씨, 조용히 해. 뭘 조용히 해. 오빠가 이제 사장이니까 상관없다고 했잖아. 최진아의 입에서 쏟아진 폭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 밖에서 이미 최진아와 불륜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결혼 생활 도중에 이미 최진아와 불륜 관계였고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불륜녀를 회사로 불러들인 거예요. 게다가 최진아가 제출한 그 위조된 스펙 서류들 역시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제 남편이 뒤에서 브로커를 통해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자기 불륜녀를 곁에 두기 위해 범죄를 주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불륜과 범죄 행위까지 폭로되자 다급해진 남편은 최진아를 밀쳐냈습니다. 너 입 안 닥쳐? 네가 혼자 위조해놓고 어디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어디서 그딴 위조 서류로 입사해놓고 세상이 만만해?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리지?
바닥에 나동그라진 최진아는 입이 떡 벌어져 남편을 보더라고요. 남편이 취직시켜준다고 꼬셔놓고 이제 와서 꼬리를 자르니 기가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에 바친 최진아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자식아! 회사에서 은비리 만나면 더 스릴 있고 좋다고! 너네 회사 들어오라고 한 건 바로 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해? 네가 내 서류 다 만들어줬다는 기록 나한테 다 있거든? 완전 미쳤네. 망상증까지 있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져! 뭐? 최진아는 눈이 돌아 남편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역시 이성을 잃고 그녀를 밀치며 사장실 한복판에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이 오가는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죽고 못 살며 저를 비웃던 두 남녀가 이제는 개싸움 벌이는데 저질스럽고 추악한 삼육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아들이 개인적인 얄팍한 욕정을 채우는 놀이터로 전락시키고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아버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버님은 호흡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선언하셨죠. 인사부장, 저 최진아라는 여직원은 당장 이 시간부로 징계해고 처리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해. 그리고 박성미, 넌 오늘부로 이 회사 사장직에서 해임이다. 짐 싸서 내 회사에서 당장 꺼져! 아버지의 단호한 해임 통보에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표정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참담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저를 향해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건데 네가 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직을 맡아주거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닥에서 뒹굴던 남편과 상간녀 역시 얼어붙은 채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저에게 회사의 대표 자리를 넘기시겠다니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던 저는 아버님의 제안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당황한 저는 그 길로 사장실을 빠져나와 황급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마치고 법원문을 나섰을 때 저는 홀가분함을 느꼈죠. 남편과 상간녀가 회사에서 쫓겨난 것만으로도 후련하다 생각했으니까요. 비록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둬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잘 추슬러 새롭게 시작될 인생의 2막을 준비하려 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향한 아버님의 굳은 결심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집요한 듯 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은 병약해진 몸을 이끌고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오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지만 아버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부모님과 저를 향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돈어른, 제 아들놈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혜진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서둘러 아버님을 부축해 소파에 모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제게 아주 간곡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네가 우리 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과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는지 내가 잘 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그 굵직한 계약들도 성사시키고 우리 회사에서 놓칠 수 없는 인재가 바로 너야. 아버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회사 일에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거든요. 나는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놈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가 내가 평생 목숨처럼 일구어진 회사를 망칠 뻔했다. 친인척이 아닌 오직 실력 하나만을 보고 회사를 맡길 사람은 너뿐이야. 내가 끝까지 널 믿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회사 떠나지 말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해다오.
그것은 시아버지로서 며느리에게 베푸는 동정이나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회사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 창업주가 능력 있는 인재에게 건네는 철저하고도 냉정한 스카우트 제의였습니다. 평소 일에 대한 욕심과 애정이 남달랐던 저는 아버님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때문에 도망치듯 회사를 떠나오면서 사실 후련함도 있지만 억울함과 서운함도 분명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를 포기하는 기분도 들었고요. 그런데 아버님의 제안을 듣고 저도 새로운 목표의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오랜 심사숙고 끝에 저는 결국 아버님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과장이 아닌 회사의 대표이사 손혜진이라는 막중한 타이틀을 달고 당당하게 회사로 복귀했죠. 제가 사장실의 진짜 주인이 되어 출근하던 첫날 회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사장의 전처가 새로운 대표로 부임했다는 사실에 직원들의 우려 섞인 시선과 수군거림이 존재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성장과 실적에만 몰두하며 열심히 일했죠. 직원들의 동요를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인 성과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에 매진하는 동안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전 남편과 상간녀의 말로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장 자리에서 빈손으로 쫓겨난 전 남편 박성민은 처음에는 곧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부를 것이라 착각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 남편에 대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완벽하게 끊어버렸고 심지어 보유하고 있던 카드와 차량까지 모두 압수했습니다. 사장 시절에 화려한 씀씀이를 주체하지 못했던 그는 개인 돈을 순식간에 탕진해버렸죠.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자 저에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버지 꼬드겨서 내 자리 뺏으니까 속이 시원하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저는 모조리 그 원망과 저주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갈수록 문자의 내용이 비굴하게 변해가더라고요. 혜진아, 나 지금 고시원 전전하고 있어. 제발 아버지한테 말해서 나 복직 좀 시켜줘.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진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급기야 그는 어느 날 저녁 회사 지하 주차장까지 찾아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깔끔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남루한 몰골이더군요. 그는 제 차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은 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어린 년한테 홀려서 내가 미쳤던 거야. 아버지한테 나 좀 용서해달라고 네가 말해줘. 아버지도 아들인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그 구차하고 역겨운 꼴을 내려다보던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가 밖에서 놀던 상간녀를 서류 위조까지 하면서 회사에 들였을 땐 아버님이 평생을 들여 힘들게 키워온 회사까지 망치려 한 거야. 너는 이미 내 남편도 아니고 이 회사 사장도 아니야. 이 회사 사장은 이제 나야.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넘길 테니까 알아서 꺼져. 저는 그를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 돈을 보고 접근했던 최진아 역시 가차없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긴 채 또다시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구직 활동을 시도한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선 쫓겨났지만 그때 만든 위조 어학 성적서와 졸업 증명서 등을 이용해서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녀가 면접을 본 회사들에서는 당연히 이전 직장인 저희 회사 인사과로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 문의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인사과 직원들은 그녀에 대한 평가를 묻는 타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가감없는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했습니다. 최진아 씨는 저희 회사 입사 당시 학력 및 공인 성적 증명서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부정 입학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 징계 해고 처리 및 형사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그 명백하고도 치명적인 답변 한 번이면 모든 채용 과정은 그 즉시 올스톱되었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고 자신들의 행복을 쫓았던 두 남녀의 끝은 결국 서로를 향한 끔찍한 원망과 비참한 파멸 뿐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여전히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오롯이 회사의 발전과 저의 커리어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취임한 초기 저를 향했던 세간의 동정이나 의심 어린 눈초리들은 이제 완벽한 찬사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끄는 회사는 매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성공적인 여성 경영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시부모님과는 며느리와 시부모의 관계가 아닌 저를 믿고 회사를 맡겨주신 존경하는 은인이자 회장님으로서 여전히 예의 바르고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분기마다 들려오는 회사의 놀라운 실적 보고서를 보실 때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핏줄을 내치고 너를 선택한 것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주세요.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남을 원망하는 대신 제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 삶을 위협했던 모든 위기를 완벽한 기회로 역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서 제가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이 회사와 제 인생을 더욱 훌륭하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제 길고 험난했던 그러나 통쾌하고 완벽한 반전을 이루어낸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